통합당이 또 너무 또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공천할 때 아스팔트 우파들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이라든지 이런데도 안 하면서 안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택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면서,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스팔트 우파가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화가 난 거는 화가 난 거고,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해서 서방질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파가 다 죽자고 창원 성산구에서 우파 후보를 내서 우파의 표를 깼던 그런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통합당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2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제2, 제3의 2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후보 출마해가지고 예창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이 싫어도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 통합당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는 마이크에 지금 단독으로 3월 21일 날 3시 44분자로 최초 승인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김문수 대표하고 자유공화당하고 결별을 했다, 결국은 탈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탈당 이유는 조원진 대표 측의 당무 독점, 서청원계의 지분 인정, 비례대표 선정 기준 등에서 일단 충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15 총선 관련해가지고 총선 전략에서 지역구를 대거 통합당 측의 김문수 대표 측은 양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통합당이죠. 통합당. 참 통합당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좋았는데 왜 저렇게 바꿨는지, 아마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 전략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파의 어느 정도 색깔을 선명하게 해서도 이번 선거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총선 전략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대표는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그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고, 조원진 대표 측에서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역구에 내자, 이런 그 주장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총선 전략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나머지 이유들은 여기까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죠. 그 외에는 당내 조원진 대표 측의 당무를 독점하고 서청원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3대3으로, 3대3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1대1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측하고 김문수 측하고 합당을 하면서 1대1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 조직이라든지 지역구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지역구를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저 당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구보다도 비례대표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원진 대표 측하고 김문수 대표 측하고 처음에는 1대1로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합당을 했다는 겁니다. 합당을 했는데, 합당을 하고 나서 서청원 의원 쪽하고 또 하나는 지금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 의원들이 이 당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올 수는 있지만은 의원들에게 지분을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거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하고는 달리 서청원 대표 측뿐만 아니고 3대
3대 1로 전체를 7로 볼 때에 서청원 대표 측에게 1을 주는 걸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조원진 대표하고 서청원 전 의원 측이 하나가 돼가지고 김문수 대표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해서는 김문수 대표는 그러면 다시 가치정당이 아니라 그 현실 정치 속에서 그 옛날에 국회의원들을 다시 모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갈등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되겠죠. 김문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태극기하고 십자가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그 안에 상당한 7할 가까이 될까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의 참석하는 인원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 세력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태극기하고 십자가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작년에 할 때에.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치 세력화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김문수 지사는 작년 말쯤에는 정강훈 목사가 김문수 지사에게 당을 만들자,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을 만들자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시민단체처럼 운동을 하는 거, 그렇게 하고 통합당 측을 외부에서 그 지원하는 세력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강훈 목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뭐 정강훈 목사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유공화당과 우리공화당이죠. 이름들이 자꾸 헷갈리죠. 이게 비슷한 이름들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원진 당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조원진 당과 그 김문수, 정강훈이 하나로 지금까지 있는 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합당하자는 측과 합당하지 말자는 측이 있었어요. 그때 논리가 서로 좀 상충되는데요. 그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현실 정치를 하기로 했으면은 어쨌든 현실 정치 속에 연대보다는 연합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연합을 하자는 입장이 김문수 지사 입장이고, 정강훈 목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반문연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정당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의견이 다르게 되고 전략 같은 거죠. 그 김문수 지사가 결국은 이제 조원진 측과 이렇게 서는 걸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역구 문제가 중요한데, 자유공화당 조원진 측하고 그러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말하는 정강훈 목사 측이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통합당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역구를 낸다는 것이 지금 조원진 측의 입장이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를 안 내겠다. 그 사실은 김문수 대표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그 뜻은 같은 거죠. 같은데 이제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어요. 있죠. 김문수 집사님이 저쪽으로 안 갔으면 어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에 2019년도 4월에 창원의 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해창이 아니라 노회찬이죠.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여권은 연대를 했죠. 그래서 정의당에게 몰아주기로 하고 여영국이라는 의원이 나왔고, 야권은 그 당시에 분열을 했던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대한애국당의 진순정, 이런 식으로 3파전이 된 거죠. 바른미래당을 야권이라고 볼 때, 어쨌든 야권이니까 볼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3파전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한애국당에서
이 당시에 838표를 얻었어요. 838표, 838표를 얻었는데 0.89%,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얻었죠. 숫자를 얻었는데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은 504표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 0.5% 차이로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졌습니다. 근데 대한애국당이 0.89%를 가지고 갔거든요. 참 미묘한 차이로 졌는데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물론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는 너무 큰 그 교훈이 있잖아요. 이인재라고. 이인재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우파에 지금도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인재 찍으면은 김대중이 된다. 이해창 측에서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죠. 15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997년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신당의 이름으로 이인재가 우파죠. 우파인데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경선에 불복을 했는가 그럴걸요. 당시에 물론 그 IMF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그래도 유리했어요. 그래도 유리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기점을 해가지고 좌파가 기반이라고 할까요? 교두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똥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총질, 우파 내에서 내부 총질을 한 그 사람이 이인재 의원이죠. 참 이인재 의원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강단도 있고 총기도 있지 않습니까? 총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인기가 많이 있었고 이인재 의원을 따르던 열렬한 그 지지자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중천권을 배경으로 해서 경상도나 전국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젊었거든요. 젊었고 얼마나 박정희처럼 흉내를 낸 건 아닌데 박정희처럼 아주 강단 있는 그런 포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인재 때문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데 그때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가정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니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엄청난 표차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은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해창 당시 대표하고 40만 표 차이도 안 났습니다. 근데 국민신당의 이 이인재 의원이 이인재 후보가 가지고 간 표가 500만 표 가까이 갖고 갑니다. 492만 5,591표 이렇게 되는데 19.2%를 거의 2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500만 표를 이인재 후보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인재 후보가 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어쨌든 이인재 후보는 당선이 안 되니까 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이해창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인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파의 전체 배는 침몰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파 측의 이야기인데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것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인재 의원은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인재 찍으면은 이인재가 되지, 이인재를 찍으면은 이인재가 되지 왜 김대중이 되냐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대통령 선거는 원체 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말대로 이인재를 찍은 표 때문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창원 성산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거죠. 그 1000표 때문에 1000표도 안 되는 838표 때문에 1%도 안 되는 그 표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은 그 선거운동 때문에 그 자신들의 뭐 외부의 전쟁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 당의 입지라고 할까요?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 도와주어서 뭐 떨어진 거 아니냐, 우리하고 그걸 안 해서 떨어진 거 아니냐, 연합을 안 해서, 이런 존재감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참 미묘하게 그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우파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작년에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였거든요. 1년짜리고 한석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때는 우리가 실패했지만은 또 연합하지 않고 또 결집 못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저쪽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문재인 측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사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붙어 있죠. 전 지사지만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당내 경선도 하고 2016년에는 그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김부겸 의원에게 낙선했죠.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지만은 박원순에게 또 낙선을 하고, 그 김문수 집사님 그 탓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으로서는 20년 정도 그 통합당에서 있었는데 탈당까지 하면서 이번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결단을 한 건데 그 열매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자유통일당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를 만드는 이유는 통합당에 그 우리 태극기하고 애국 세력이 있으니까, 기독교 세력이 있으니까 통합당에서 공천할 때에 지분을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선거치려는 그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분명하게 그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간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도 정치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민운동처럼 교회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그 통합당에다가 밀어주는, 통합당이 뭐 친기독교적인 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합당 내에 상당히 친기독교적인 세력이 있고 우파가 더 우파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는데, 태극기나 그 광화문 세력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세력이 그런 역할까지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당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내에 좋은 기독교인이면서 좋은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 통합당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원인 제공을 통합당에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파 전체적으로 함께 죽자고까지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해서 뭐 통합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협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다. 뭐 벼랑끝 전술 같은 거죠. 우리도 그러면 당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에 낸다 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먹히지가 않았으면 거기서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접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유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공화당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구를 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에 내지 않겠다. 기독자유통일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꼭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한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구에 내지 않으면은 만약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3%입니까? 3%를 얻지 않으면은 그 국회의원 한석이 비례대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거든요. 3%를 얻으면은 그 비례대표 한석이 주어지니까 3%를 얻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 대신에 3%를 얻지 못했는데 2.9%를 얻었다 이렇게 해도 그 4표가 되거든요. 기독자유통일당에 찍은 표는 4표란 말이에요. 비례대표에서. 그런데 그 표가 통합당에 더해졌을 때는 한 표가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통합당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경우에는 한석의 표 정도를 4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정도 피해인데 그 피해도 안 줄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투쟁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너무 또 엄밀하게 통합당이 또 너무 또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공천할 때 아스팔트 우파들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이라든지 이런데도 안 하면서 안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택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면서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스팔트 우파가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화가 난 거는 화가 난 거고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해서 서방질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파가 다 죽자고 창원 성산구에서 우파 후보를 내서 우파의 표를 깼던 그런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통합당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2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제2, 제3의 2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후보 출마해가지고 예창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이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 통합당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결정을 하면서 지금 그 대구에서는 무소속으로도 많이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구 후보가 자기가 공천에서 컷오프를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구 쪽에는 원체 강하잖아요. 몇 표로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뭐 우파 둘이 나오고 좌파 하나 나와도 우파 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그 정도로 우파가 세를 얻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통합당의 후보가 싫지만은 그 좌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좌파에게.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역구를 내서 후보가 열심히 투쟁을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우파의 표가 깎이니까 이거 산수만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방관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이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 세력이 좋아서 지금 받아들이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를 바꿔놓으면 안 돼요. 황교안이가 보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보수에 같이 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국민들은 중도가 30% 40%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잡기 위해서는 보수표를 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애국당은 왜 존진이하고 정광훈이하고 김문수를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비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은 또 이들은 우파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라도 보수 분열은 안 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들은 희생을 해주겠느냐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니까 이번에 총선이 그치면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탈당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지금 4분 5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광훈 목사 측하고 김문수 목사 측하고 조은진 측하고 세 팀 있잖아요. 좀 센. 원래는 정광훈 김문수가 하나였는데 합치려다가 그 서로 나누어졌죠. 둘을 합치려다가 셋이 된 꼴이잖아요. 왜냐하면 조은진 측에 가 있었지만은 성창경이라든지 이영훈 교수님이라든지 뭐 조동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갔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또 나눠지니까 이게 세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지만은 세 개가 된 꼴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을 따르는 지지하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지지자들도 김문수와 함께 동반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탈당한 분들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정광훈 목사님 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김문수 지사님이 참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철을 경험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짠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충근 박사님 있잖아요. 정치하고 이충근 박사님 TV하고 하는 분인데 이충근 박사님도 자유통일당을 만드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꼬시고 꼬셨나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발언으로 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현실 정치라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구정물이라고 할까요? 시궁창 같은 그런 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라는 것이. 근데 그 속에서 계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님도 그렇고 조동근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 상황이 흔치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까지라도 정치에 서서 이번에 자유통일당 만들 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규재 대표 있잖아요, 펜앤마이크. 거기 하고 또 조동근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파죠. 같이 우파를 만들겠다는 그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지금까지도 약간 김문수나 당 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통합당에 대한 조금 제 생각할 때는 지나칠 정도의 그 비평, 과한 비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볼 때. 근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다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통합당에서도 지금 김영호하고 공병호랑 이렇게 똥볼을 차놔가지고 이거 수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정규재 대표 같은 쓴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가치를 지향을 하는 우파의 당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통합당이 우파 쪽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선명 우파가 되는데 아니면 선명 우파가 되도록 그 통합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오른쪽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한편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승민이라든지 여러 세력을 좌파
우파는 아닌데 뭐 좌파 비슷한 애들까지 모아놔서 잡탕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어쩔 수 없는 길이죠. 어쩔 수 없는 길. 그러면 우파끼리만 해가지고 선명 우파하면은 중도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선거 때만 중도죠. 가치는 중도가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다른 견해를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가 힘든 거죠. 표를 얻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유승민이가 따로 나가가지고 표를 또 깨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든 많든 그것이 한두 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유승민이까지 모아가지고 근데 그 지분 문제는 있죠. 지분을 너무 많이 줬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파라고 할까요? 중도라고 할까요? 이 중도 세력을 제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세력들을 아울러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공천이 중요한 거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공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체제가 운영이 되도록. 황교안을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황교안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는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니까 어쨌든 황교안 중심으로 그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생각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나름 잘 수습을 하고 있다. 최악은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뭐 이미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또 과도하게 우파에 기스를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다 결정이 딱 되고 나면 우리가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하지만은 결정이 나고 나면은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따라주는 게 한편으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합당에서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따라줘야 된다.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결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 비평, 건설적인 비평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이 딱 언제까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건설적 비평을 할 것이냐. 그것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 등록하고 나면은 이제 등록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황교안이라든지 통합당에 대해서 기스를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좌파에서 그걸 인용을 하거든요. 좌파에서 선거할 때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를 너무 좋아하잖아. 한편으로. 왜? 좌파에서 그 싸워주니까 우파에서 한 사람이 싸운다 하면 좌파에서 우리 편 역할을 한다 하면 그 두 명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2인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파 농객 2인분을 해줍니다. 저쪽에서 싸우면은. 그 진중권 같은 경우가 뭐 통합당 비난하고 그 입이 또 좋잖아요. 말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진중권이를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젊은 층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쪽으로 표가 갈 건데 진중권이가 저쪽을 공격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파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파의 진중권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재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나 그 지역구가 결정될 때까지 결정되고 나면 그 통합당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스내는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삼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파 내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정규재 대표만한 농객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제1금인데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가 없어요. 고승국 대표도 잘 싸우고 있지만은 박근혜 때 살짝 흔들린 거는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랬으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뭐 변희재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최순실을 비평을 했잖아요.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황장수도 마찬가지. 황장수는 지금까지도 박근혜에 대해서 입장이 우파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황장수가 문재인과 잘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옛날이 어땠다 아니면 박근혜에 대해서 입장이 어때도 지금 우리가 우파 내에서 우파의 전상가 투상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파 내부를 기세를 내는 데는 딱 시점적으로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변희재를 자꾸만 변희재가 잘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변희재가 너무 우파의 내부 총질을 많이 하잖아요. 내부 총질을. 그런데 또 변희재 같은 사람이 좌파하고 싸울 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참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저 사람이 우파에 얼마나 유익한지, 좌파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좌파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우파에도 피해를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를 넘어서. 제가 정규재 대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재 대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벼랑 끝 전술을 해가지고 제가 정규재 선생을 너무 잘 보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벼랑 끝 전술 같은 거죠. 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안 찍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제대로 해라. 싸움할 때도 이제 있잖아요. 남녀가 싸울 때도 뭐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본다 하는데 진짜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좀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에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거. 정규재 선생이 우파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우파의 대표 농객인데 고성국하고 정규재 선생 아니겠어요? 고성국 같은 경우는 정치의 대표 선수고 농객 싸울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 듣고 유튜브하고 이런 거 말고 딱 좌파 농객하고 딱 서서 싸울 수 있는 농객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농객.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올리고 이런 사람 말고 딱 좌파 농객하고 딱 섰을 때 유시민이가 겁을 내는 부류가 그렇잖아요. 유시민이는 홍준표라든지 전원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농객으로서는 이류 정도라고 봅니다. 농객으로서 좀 잘하는 분들이 그 정규재, 고성국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토론을 피해버립니다. 유시민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고성국 대표도 그러잖아요. 유시민이한테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해도 언제든지 자기도 받아주겠다고 해도 유시민이가 안 한다는 거잖아요. 홍준표라든지 전원책이라든지 논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한 가치에 서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람을 따르는 듯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기에 약간 매몰되어져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누구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정규재라든지 고성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미처 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있고 고성국 같은 경우도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자기네들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증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기 영합적인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치 논쟁을. 그렇습니다. 우파의 지금 그런 그 농객들 중요한데 자살골은 안 되겠다. 자살골은. 근데 딱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우리가 건설적 비판은 계속하지만은 선거를 이겨놔야 그 다음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그 집에 불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집에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우파라는 그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통합당이 하는 게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공천에. 그렇다고 해서 자살골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소탐대실 작은 걸 얻기 위해서 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공병호 씨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소탐대실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것이고 공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당대표 한승교하고 암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쿠데타 같은 거죠. 쿠데타. 누구 이야기대로 당이 만들어진 원천이 있잖아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인데 한편으로는 그 정당이 당을 하나 새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그냥 거저 먹어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저 먹어버리려고. 참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신이잖아요. 배신 한편으로. 그거는 황교안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만 그 몰아가는데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지지합니까? 통합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라.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지지하는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공천 문제에서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말이지 다 하고. 그렇다고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순분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 5번입니까? 1번도 당선권에는 넣는다 하더라도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고 처리해가지고 보수의 윤봉길 의사, 손주 이런 사람들 독립기념관 관장이었습니까? 이런 분들 모셔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모셔왔습니까? 그거 잘했다고 말이지. 얼마나 그때 그 보수들이 좋아하고 했는데 그 황교안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보수를 배신한 거단 말이에요. 보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했는데 그걸 배신하면 됩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1번이 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순진이라고 그런 사람들 투사니까 뭐 하겠죠. 필요는 하겠지. 그러면 10몇 번에 넣든지 많으면 20번, 20번은 힘들겠지만은 까지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당선권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황교안 얼굴을 먹칠을 하는 것이고 황교안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선출해서 당대표가 됐지만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한성교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출직이 임명직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출직이 임명직을 지배를 하는 거죠. 선출직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 선출직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리잖아요. 그 조직 원리죠. 민주주의 원리를 민주적인 절차 이야기를 하면서 따르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과 달리 말이죠. 쿠데타를 하려고 고집 피우다가 황교안이 실력 행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려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죠. 황교안이 실력 행사하고 또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 제가 고성국 TV나 이런 걸 좀 보는데 보면 막 구독 취소하라고 구독 취소 운동이 우판에서 공병호에 대해서 말이죠. 구독 취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구독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실리를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구독 취소를 하는 구독 취소되는 것 때문에 그 사과를 하는 듯이 그것 때문은 아닐지라도 사과를 하려면 조금 빨리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으로 내가 사과를 하는지 구독 취소를 해가지고 열성 구독자들이 10분의 1이나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타이밍에서 한 거 아닙니까? 52만 3만 가는데 47만 8만까지 그 떨어지니까 그거 다 열성 구독자들 아닙니까? 우파에서 열성 구독자가 하니까 경제적인 문재인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공병호 씨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박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박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도 경제라고 해서 경제 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에서도 자기가 박사 학위다 그러면 자기가 딴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박사는 좁고 깊게 보는 게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넓게 볼 줄 알아야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공천위원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자리에서 자기가 심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심판 역할을 안 해온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옛날에 김무성이가 도장 갖고 날랐을 때 그때 이항구가 공천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공천 잘못하고 나서 이항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TV 토론에서도 경제적인 정책 가지고 많이 나오고 토론하고 했습니까? TV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 정치적으로 끝난 거죠. 공천 잘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공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김무성이가 그 도장 갖고 그 나르샤 하더만은 이번에는 자꾸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경과를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참 저는 김문수 지사님을 한편으로는 좋아해요. 박근혜에 대한 생각은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박근혜하고 2012년에 경선을 해서 그때 앙금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박근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서신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편지, 박근혜 편지에 대해서도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했나 봐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는 없이 통합당으로 좀 힘을 합쳐달라 한마디도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통합당 이야기는 거대 야당이죠. 야당 이야기는 하는데 그 다른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배려죠. 배려가 없었던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되려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이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 세력이 좋아서 지금 받아들이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를 바꿔놓으면 안 돼요. 황교안이가 보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보수에 같이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국민들은 중도가 30% 40%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잡기 위해서는 보수 표를 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애국당은 왜 존진이하고 정강훈이하고 김문수를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비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은 또 이들은 우파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라도 보수 분열은 안 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들은 희생을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니까 이번에 총선이 그치면 사실은 이게 추울 때 기도하고 진짜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진짜 이충근 박사님이 정치하는 그 일선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자유통일당. 근데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 저런 분까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가? 원망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자적인 자리에 있어가지고 비정치적인 분까지 정치에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별 수 없다 나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파가 죽어야, 강성 우파가 한편으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좀 죽어야 이길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독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더 효과적인 것은 어쨌든 싸울 때 힘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당이 기독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통합당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 헌법적인 가치,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이승만이 생각했던 그런 것을 이제 통일로 우리가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여기 통합당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선거 때마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세력이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양당 체제가 좋은데 그러니까 양당 체제 내에서 미국처럼 공화당 체제 내에서 공화당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걸 당을 해서 말이에요. 그런 체제 내에서 우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투쟁 전선을 연합을 해서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비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봐야 한석이고 표를 많이 얻으면 또 강성 우파가 되니까 비례로 출마하는 것은 기스를 내도 어쨌든 한 표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문수 지사님 탈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기독교와 정치라는 것은 힘든 그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통합당을 좀 믿고 그래도 황교안 대표를
그 기독교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자살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표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